자, 이제는 소위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일 마지막 파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전 고시 절차가 돼야 되겠죠.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본래대로 소유권을 돌려주는 절차를 뭐예요? 그러니까 분양처분, 옛날에는 분양처분이었습니다. 그걸 갖다 명칭을 이전 고시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고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걸 갖다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전 고시하는 절차를 갖다 봅시다. 제일 먼저 공사가 끝나면요, 우리는 이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준공인가, 준공검사, 준공인가 같은 것이지만 어쨌든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준공인가 전에는 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럴 때 준공인가 이후에 사용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준공인가 전에도 사용할 때는 그때는 허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준공인가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누가 그러면 시장 군수가 인가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준공인가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자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편하게 주택공사 등을 갖다 주공 등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주공 등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체 준공 인가받은 걸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준공에서 공사 완료됐다. 인가하고 그러면 여기 준공 인가하고 시장 군수가 다 끝났다는 것 갖다가 이제 뭐하도록 되냐면 이렇게 다 됐다는 걸 고시해 주도록 돼 있어요. 거의 준공 인가 고시가 돼야지만 결국 사용하는 건데 인가 고시가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절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우선 가서 대지 확정 측량을 합니다. 대지 확정 측량. 그 대지 확정 측량하고 걷다가 이제 분할을 하죠. 그리고 분양 신청자에게 통지해 주죠. 소유권 이전된다는 소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전고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면 기출 체크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준공 인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 준공인가 받는 걸 본다. 맞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서 자체적인 처리한 준공인가 결과를 시장군수한테 통보한 때 그 사실을 분양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다음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건축의 심의를 거쳐 건축의 심의 거치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건축의 자체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계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의 준공검사 실시를 의뢰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검사를 위해서 의뢰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반드시 의뢰하는 건 아니죠. 의뢰할 수 있는 캔입니다. 근데 우리 예문에는 하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 아닌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있잖아요. 사업시행자 아닌 시장군수는 이건 자기가 사용 준공인가 자기한테 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럼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시행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허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허가 사용은 가능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거기 있는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이전 고시 절차가 나왔죠. 자, 이전 고시란 건 분양 처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사 완료됐으면 가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하는 거죠.
그다음 토지 분할하는 거고, 그다음 관리처분 분양하고, 여기서 분양 신청자한테 가서 통지해주고 이전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절차죠. 그것이 최근 기출문제 나왔죠. 그러면 그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의 진행 순서를 순서에 따라 옳게 나라는 것 그랬습니다. 자, 전부 완료됐다 그랬죠. 그럼 제일 먼저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준공인가부터 기억부터 받아야 되겠죠. 준공인가? 자, 준공인가 받아야 되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토지 분할 절차가 돼야 되겠죠. 분할. 그다음 분양 신청자한테 통지하고 내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기억, 그렇죠? 기억, 그다음에 디귿, 그다음 니은, 니을 이렇게 되겠죠. 기억, 디귿, 니은, 니을.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고시란다. 자, 이게 소유권 이전해서 그 내용을 고시하면 이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런 소유권 이전 고시 효과는 것은 이제 어느 날 다음 날 권리관계 이전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여기에 따라서 채시 보환이나 마찬가지. 자, 채비지는 시행자, 보리지는 환자이자 도시개발권 그들 준용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체 없이 등기하고, 이제 등기는 지체 없이 등기하고, 예 없이 등기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럼 거기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물 준공, 인가 및 이전 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 준공인가를 갖다가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인 경우는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가 받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 시행자에 허가할 수 없다. 아니죠. 허가할 수 있죠. 다음 3번 건축물에 분양받은 자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 고시한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죠. 어느 날 다음 날이어야 되겠죠. 다음 날. 자, 틀렸습니다. 다음 4번 정비사업에 의한 건축물에 분양받은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당연히 설정된 거로 본다. 자, 맞죠? 다음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서 자체 준공인가 처리한 경우에도 받을 필요 없죠. 자체 인가 받았으면 준공인가 받은 거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권리관계가 끝났으면 이제 청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청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청산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청산금이란 건 지급, 또 산정 방법, 징수, 소멸, 물상대위가 나타난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여기 이제 권리관계 다 끝났으면 그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 자, 청산금은 그럼 권리관계가 이전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여기에 대해서 청산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도 청산금은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몇 평짜리 몇 평 주겠다고 이미 신청한 것이 뭐예요? 관리처분객 인가받을 때 이렇게 기점을 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받아서 나 몇 평짜리 신청한 거 알잖아요. 그럼 몇 평짜리 신청하는 거 알면 알겠죠? 알면 바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낸다는 계략적인 거 알겠죠? 그럼 거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것, 또 총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고 미리 분할 징수할 수 있어요. 분할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산금의 산정 방법은 종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또는 분양 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대해서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사업비를 참작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정리를 꼭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서 청산금은 따지고 보면 어떤 성격을 갖느냐. 부당 이득일 수도 있고 손실 보상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부당 이득하면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 부당 이득하면 가서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했으니까 징수해야겠죠. 얘는 교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소멸 시효에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되면 알겠죠? 5년이 경과되면 뭐가 된 거냐? 가서 소멸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청산금에 대해서 뭐가 나타날 수 있냐? 자, 이게 나타날 수 있죠. 물상 대위가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린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이게 갑의 건물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 가치가 있어. 그러면 여기 을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당을 잡았어요. 9억의 저당 대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얘가 신청하기를 5억짜리를 갖다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차익이 있죠. 얼마가 있습니까? 5억 원의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 5억 원이 바로 뭐예요? 청산금이잖아. 그 여기 있는 갑은 자 추가 담보 안 하고 여기 9억과 5억 받는 즉시 이 건물을 갖다 날려버려. 그럼 저당권자가 분명히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당권자가 이거에 대해서 못 가져갈 수 있도록 이 자체 청산금에 대해서 못 가져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죠? 자, 이 사람이 이 5억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걸 뭐 대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갖다 물상 대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암절을 쳐서 저당권. 그러면 이제 기출 한번 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 후 소유권 이전 고시 1까지 청산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다. 맞죠?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 2번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을 대지 가격은 종전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사항,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3번 보면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한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위탁강제징수 감사하다고 4% 떼줘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보면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죠. 자, 이게 보세요. 소유권 이전 고시 어느 날부터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소멸된다 하는 걸 알겠죠. 그래서 틀렸네, 이거는. 그 다음 5번 정비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뭘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 그걸 갖다 뭐랬어요? 물상 대위락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칙입니다. 보칙은 거의 나오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보칙에 대한 사항을 보면 자, 이제 비용 부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걸 갖다 교재 형태로 다 그대로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비용 부담이란 말이 있는데 정비사업비는요. 이 법들은 다른 법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외가 있는데 정비 사업에 정비계획에서 설치된 도시공격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정비기관시설, 공동이용시설, 임시수용시설, 건설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누가 할 수 있어요? 시행자가 시행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시행자가 아닌 시행자가 이걸 갖다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서 위탁 강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정비기반시설 설치인데 설치하려면 미리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줘야 돼. 그래서 설치하도록 돼 있겠고, 만약에 정비기반시설 설치함에 따라서 수용된 자기 땅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거기 남는 건물과 땅이 있다면 우선 매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수 청구가 세 군데 있는데 그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우선 매수 청구. 내가 그 땅 먼저 사겠다 하고 우선 매수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시도사 대도시한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뭐가 있냐? 이건 이제 법이 이제 개정돼야 되죠. 어쨌든 그들 있죠. 진입유동 인접지를 갖다가 뭐 할 수도 있겠냐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굳이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나왔죠.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반시설 설치 및 귀속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정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된 자는 수용됐단 말이죠. 그럼 우선 매수 청구한다 했죠. 그래서 거기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우선 매수. 맞죠. 그다음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용도 폐지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 비용 상당한 범위 내에서 조합한테 무상으로 뭐한다? 양도.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토지 또는 건축의 소유자가 우선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서면에서 우선 매수 청구하라. 맞습니다. 그 다음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 준공인가가 된 때 조합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요. 자, 이거는 분명히 가장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원한테 무상 양도된다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 그 용도가 폐지됐어요. 알겠죠? 그러면 폐지가 된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소유하고 있는 정비기반시설, 그가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비용 상당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를 해야 되죠. 상당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설치한 상당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것만 하시면 되고 5번은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인데, 자, 여기는 분명히 누가 하는 거냐? 시도사가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도사한테 등록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등록이 취소되는 것 중에 머스트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4가지죠. 사위 기타 부장 방법, 사위 거짓 기타 부장 방법이죠. 두 번째는 가서 뭐가 있느냐? 법에 따른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다든가. 그다음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받은 것이 12개를 초과했다든가. 그다음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머스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냐? 업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업무 제한. 그래서 업무 제한이라는 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서 병행해서 사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설, 철해, 안이라고 왜 그랬죠. 시공, 설계, 철거, 회계감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이건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설, 철회, 안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 관리업자의 사이는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에 뭘 갖다면 위임 규정을 준용하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규정? 위임 규정.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필요적
등록 취소하여자. 1번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등록 기준에 뭐 했다? 미달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하도록 되냐면 취소한다. 이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도록 되겠다. 이거네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또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근 3년간 이해성 영원적지 받고 합산한 것이 12개월 초과.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협회, 단체, 이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올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걷다 이제 다른 의견을 호교시를 위해서 나온 것이다.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보면 3번에 보면 이제 노부량 주거지 개선 계획이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거죠? 국토장관이. 그래서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5년마다 그 개선 대상 지역을 조사하고 연차적으로 재정 지원 계획 등을 갖다 포함해서 노부량 주거지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자, 이거는 정비 기본 방침의 내용이기도 하죠. 정비 기본 방침 누가 있습니까? 국토장관이 하는 거죠. 10년 단위라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다음 4번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의 전환이죠. 자, 재개발은 뭐 할 수 있어요? 2가지가 있죠. 환지 방식 있고 관리처분 방식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중에 사업 시행자, 사업 시장군선 사업 대행자를 지정하나 토지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요구가 있어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정비사 완료되기 전에 알겠죠? 사업 시행 방식을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럼 사업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동의와 토지 소유자의 얼마 필요할 수 있어요?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서 변경할 수가 있다. 이걸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가 일반적인 뭐까지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에 있는 이제 건축법이죠. 건축법은 7문항이 출제되죠. 우리가 건축법, 주택법이 다 몇 문항? 7문항이 출제된다는 걸 여실히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건축법이라는 건 총칙,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건축물의 구조 설비, 그 다음에 개별 건축, 특별 건축 등으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축법에 이제 목적이 있죠. 뭐 공부해야 될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왜 건축법을 배우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건축물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건축물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건축물에 뭐가 있어요? 구조가 있겠고, 설비가 있겠고, 용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 건축물에 있는 구조, 설비, 용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안전. 안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안전, 기능, 환경, 미관 이걸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증진시킨다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서 뭐냐? 궁극적 목적이 있죠. 궁극적 목적은 더불어 살자는 거죠. 공공의 증진이 이게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은 건축법을 기점으로 했을 때 적용 대상물, 그렇죠? 적용 대상물. 그다음 적용 행위, 적용 행위, 또 적용 범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겁니다. 기초로 보면 적용 대상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적용 대상물은 크게 나눴을 때 대지가 있겠고, 건축물이 있겠고, 공작물이 있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두면 되겠고, 그다음 건축법의 적용 행위는
적용이다. 그러면 여기는 대개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이런 걸 갖다 위주로 해서 용어 정의를 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용어 정의를 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지라고 하는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이 대지가 있죠. 대지. 대지라는 것은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금천구 시흥동 4번지, 5번지, 6번지 이런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양시 자 기점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안구 또 만안구 어떤 됐든 거기에 대해서 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렇게 걸쳐 있더라도 소유자가 같으면 소유권이 같으면 하나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거 전답과선 만약에 전이고 답이고 대다 이런 거 안 따져. 여기다가 건물 지면 그 자체는 다 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필지를 일대지란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일필지를 일대지라는 걸 정확히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 되려면 반드시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 권리가 같아야 된다는 거. 그러나 달라도 되는 건 지번부역이 달라도 돼요. 이렇게 지번부역이 달라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석수동 안양 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거 구자를 붙이지 맙시다. 석수동하고 자 시흥동하고 걸쳐 있다. 그럼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 권리가 같으면 상관없는 거죠. 그다음 축척 도면이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가 각 필지 집안이 연속되지 않아도 돼. 그 연속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런 경우죠. 여기가 도로입니다. 여기가 대야. 여기도 대야. 거기다가 건물 집니다. 건물 져요. 그리고 연결합니다. 연결복도로 연결해. 그래도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뭐가 있습니까? 사용 승인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를 합칠 걸 조건을 했어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필지의 일부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하나의 대지를 샀어. 400평짜리를. 그러다 전원주택을 4필 했어. 그리고 나중에 쪼개했다. 사용 승인 신청 때 쪼개했다. 그러면 1필의 일부가 여러 대지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시면 돼요. 다음 이제 이 건축물이라는 거죠. 건축물. 그 건축물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토지에 정착이 되었죠. 그럼 토지 위가 됐든 고가가 됐든 지하가 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 기둥이 있어요. 또는 벽이 있어. 그럼 기둥과 벽이 있다.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이건 공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작물. 그러면 이 위에다가 지붕. 그래서 반드시 필수는 지붕과 그랬습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 그리고 여기에 딸린 것도 역시 건축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딸린 거. 그러니까 딸린다는 건 대문 담장 같은 걸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대문이나 담장 등이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린 것 이런 말을 쓸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여기 봅시다. 지붕이 있다고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은 맞아. 근데 지붕은 있지만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있어요.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뭐는 있지만 지붕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재밌게 공부하자고요. 역시 시험지 났었고 이런 경우는 자 뭐라냐? 철수는 고문관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철도 운전 보안 시설. 그다음 우리가 이거는 하천법에 의한 수문 조작실. 하천법에 의한 수문 조작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문화재보호법상 지정가지정 문화재. 그 다음 간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이동이 용이한 창고로서 되게 공업지역에서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정착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철수, 고문간 이렇게 외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랬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이제 기출 체크를 갖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차례 언급됐죠.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거. 자, 부정의 부정. 그럼 강한 긍정이죠. 그럼 뭐라 했어요? 건축법 적용되는 날 고르라 이거죠. 그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 문화재, 건축물, 가지정 문화재 들어가지 않죠. 다음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 위에 아래 가로지는 보행시설 적용받지 않죠. 운전보안시설이니까. 그 다음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적용받지 않죠. 그 다음 지역자치센터 뭐죠? 일종 근생 아닙니까? 적용받겠죠. 그다음에 궤도 선로 부지에는 플랫폼 적용받지 않죠. 운전보안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다음 이제 건축물에 용도 분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도 분류를 갖다 오면 거기 있는 그 용도군을 갖다 오면 어떤 경우냐? 대개 29가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단독에는 3가지가 있죠.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그렇죠? 이런 거. 네, 공동주택에도 3가지가 있겠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건 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도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가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5계층 이상이면 되죠. 그렇죠?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계층 이하면서 지하 그 주차장을 제외하고 1동의 바닥 면적을 기점으로 해서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요, 이하면 다세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세대의 경우는 1동의 바닥 면적이 660 이하인데 층수가 4계층 이하면 2개의 동 이상 동을 지하 주차로 연결한 경우에 각각의 동으로 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2개 이상 동을 갖다 지하 주차로 연결했다. 그러면 어쨌든 지하 주차는 통이지만 자, 이런 얘기겠죠. 우리가 만약에 해서 건물을 갖다 지을 때 이렇게 줘서 지하 주차장은 자, 여기가 지표면이에요. 지하 주차는 통인데 여기에다가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올렸어. 자, 여기 한 동, 여기 한 동, 여기 한 동. 그럼 이건 뭐라고 볼 수 있냐? 이거는 각각을 따지라는 각각 동으로 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숙사란 말이 있죠. 우리가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자의 학생이 종업원들이 쓰이는 것으로서 1개동의 취사 면적 이용 세대수가 자, 이거 조심해 바뀐 거죠. 50%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종 근생 중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보면 자목이 있습니다. 자목. 자, 자목 한번 보세요.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으로서 일반 업무시설 같은 건축물에 대해서 바닥면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생이라는 걸 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탁구장이라든가 체육도장으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이도 일종 근생이라는 것.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이종 근생 중에는 나목에 보면 종교 집회장 있죠.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이거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일반 음식은 규모랑 상관없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시 무조건 이종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학원 중에는 자동차 학원, 무도 학원 이런 거는 제외다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독서실 기원이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탁구장만 빼놓고 나머지 테니스장이라든가 또는 체력단련 에어로빅장, 당구장, 볼링장 이런 경우들은 자, 역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종 근생이다.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금융업소 앞에 있는 금융업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이죠. 그럼 30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이라는 얘기죠. 그럼 500제곱미터 넘으면 업무시설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거목에 보세요. 다중생활시설 있죠. 그래서 역시 거기는 바닥면 잡기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이고 500제곱미터 넘으면 숙박시설이 된다는 것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단란주점이란 말은 바닥면 잡계가 150cm 미만이면 2종, 150이 넘으면 위락시설입니다. 안마시설 노래습상 규모랑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5호에 보면 뭐가 있어요? 문화집회시설 있죠. 그중에 조심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우리가 전시장 있죠. 전시장, 그 다음에 동식물원 두 가지 잘 알아주시면 되겠죠. 뭐 관람장도 있겠고, 관람장은 경마장, 경류장, 경정장 이런 것이 있겠고요. 자,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 전시장 역시 박물관, 미술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뭐 코엑스 이런 경우에 볼 수 있겠죠. 뭐 박람회장 같은 건 전시장, 이런 문화집회시설. 그다음 동식물시설 있죠. 그럼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9호에 보면 의료시설 있죠. 의료는 병원, 소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 요양병원. 격리병원은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교육연구시설에서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 유치원, 초, 중, 고, 전문대, 대학 이상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학원 중에는 이제 자동차 학원 같은 건 제외시킵니다. 자, 연구소가 있겠죠. 도서관 있겠죠.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운동시설 중에 탁구장 이런 것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라 볼 수 있어요? 운동시설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체육관에서 관람석이 없거나, 그 관람석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운동시설, 1000제곱미터 넘으면 무슨 시설? 자, 문화집회시설이라는 걸 잘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시설 있어요. 공공업무가 있고 일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무에는 금융업소, 상담소, 결혼소, 앞서 배웠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지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부분의 일부를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시킬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이제 숙박은 두 가지가 있죠. 일반 숙박이 있고 무슨 숙박이 있습니까? 생활 숙박. 이게 있겠고, 그럼 생활 숙박의 예를 요새는 뭐예요? 취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관광 숙박 있죠.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되게 이제, 뭘 갖다 하면 돼요? 우리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를,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이런 것이 있다. 다중생활시설 중에 500제곱미터 넘으면 바로 뭐다? 그는 숙박시설이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정리해서 쭉 넘어가시면요. 이제 뭐가 있느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 동식물 관련 시설은요. 축사, 또 가축시설, 그 다음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분실, 온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기는 동물원, 식물원, 문화집회시설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자, 뭐가 있다고 쓰면 27호 보면 되겠습니다. 자, 27호와 관련돼서 보면 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 봐줘야 되겠죠. 27호. 관광휴게시설이죠. 자, 음악당, 극장하면 원래 규모에 따라서 이 정도 되겠지만 되게 문화집회시설이지만 여기는 관광자로 붙은 게 야외자 붙었잖아요. 야외 음악당, 야외 광장. 자,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그러면 이거는 관광휴게시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례시설이라고 했죠. 장례식장이 있겠고 여기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우리가 꼭 좀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야영장 시설 있죠. 우리가 요게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야영장, 300제곱미터 수련시설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왜 기초로 야영장 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 쓰이는 것으로서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야영장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기출 체크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280페이지. 자,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잘못 연결된 거. 무도학원, 위락시설이죠. 주유소, 위험물 저장시설이죠. 야외 극장, 그런 문화집회시설이 아니라 관광휴게시설. 이게 틀렸죠. 마을회관 일종건생.
안마실수, 경우랑 상관없이 무조건 이종 건축이구나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고층 건축물이 있어요. 우리가 고층 건축을 몇 가지를 하느냐. 고층이란 말은 그 층수에 따라 나타난 거죠. 그래서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이면 고층 건축물이고, 그 고층 건축물에서 50층 이상이나 200m 이상 넘으면 초고층이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40층이다. 그러면 준초고층이란 말이야. 왜?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니면 준초고층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겠죠. 다음 다중이용 건축물이 있어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집회시설, 동물원, 식물원 제외. 다음 종교, 판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 그 다음 16층 이상인 것 그래 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과거의 기출문제죠.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한다. 종교시설로서 바닥 면적 자, 얼마요? 5,000 내야 되겠죠. 층수가 16층 되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 2번 문화집회시설로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5,000. 그런데 전시장. 자, 종제 전시장 안 된다는데 얘도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집회시설 중에 동물원, 식물원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법의 개정에 따라서 얘도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숙박시설로 사용 바닥 면적 합계가 뭐다? 4,000이다. 관광호텔, 호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숙박시설 중에서 관광 숙박시설이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다음 교육연구시설로서 연구소. 연구소는요 어디는 여기는 준다중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법정 규정이 없다. 그 다음 문화집회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5,000이지만 동물원 안 된다 그랬죠. 식물원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는 2번과 3번이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에 따라 그때그때 따라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부속 건물도 그렇고, 자, 이제 공작물만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의 축조 신고라는 게 있어요. 엄청 많죠. 굴뚝 6m, 장식탑 6m, 광고탑 4m, 고가수조 8m, 옹벽 담장 2m, 지하대표 바닥면적 30. 그 다음 골프 연습장 같은 철탑 6m. 그 다음 기계식 주차로서 철골 조립식인데 8m 이하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요번에 보면 뭐가 있어요. 5m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에 의한 태양열 이용하는 발전시설 설비. 우리 태양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재밌게 외우자 그랬죠. 이런 거는 이렇게 한 번쯤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암기해서. 자, 여기 보면 이 공작물 중에서요. 자, 암기가 돼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 건축물 중에 건축물의 기능을 보완해서 축조 신고 누구한테요? 대장소관청. 그럼 누가 있어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잘한 건 제주도, 세종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걸 갖다 축조 신고 대상 뭐라 하느냐? 오태양입니다. 말되죠. 태양셀, 오태양. 이걸 그래요. 자, 오태양. 걔는 바지를 갖다가 얼마냐? 30인치를 입어. 바지 30. 그 얘는 말랐어요. 그래서 웅담이 탐욕 굴뚝 같아. 그 다음 사광은 팔고 그 다음 주기지 그러면 돼요. 위에 거는 넘는 거, 요거는 이하. 그래서 이거 봐요. 태양 설비 같은 거로서 5, 지하 대표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이 초과, 옹벽 담장 2m 초과, 탑은 6m 초과, 굴뚝도 6m 초과. 광고 탑일지라도 광자 들어가면 사광입니다. 사광, 오광이 사광. 팔고 고가주 8m 넘는 거. 그러나 주차장은 여러분들 왜 기계식 주차로서 여기에 철골조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 있잖아요. 여기 다 외형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기계가. 주차장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문제 풀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 봅니까? 뭐랬냐? 자, 거기 보면 마지막 기출문제 보면 되겠죠. 건축법령상 자죠. 자, 시장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할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 자, 탑은 6m니까 안 되죠. 고가수 8m니까 안 되죠.
광고는 4m, 담장 2m니까 정답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건축 행위에 대해서 다음 강좌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